실패하면 전액 배상하고 중동 사업을 영원히 포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유례없는 폭탄 선언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비웃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216달러를 돌파한 2026년의 대혼란, 미국과 유럽의 정유사들조차 기술적 한계로 도망친 그 절망적인 전장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국가의 명운을 건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비웃던 세계를 경악시킨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중동의 거인 GCC 6개국 주한대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 한복판에 집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에만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무제한 공급하겠다고요. 도대체 왜일까요? 자원 강국들이 백악관의 호출마저 무시하고 서울로 달려와 한국의 고개를 숙인 진짜 이유.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유 공장이 멈추는 순간 자신들이 캐낸 원유는 팔 곳 없는 폐기물이 되고 세계의 하늘길은 영원히 닫힌다는 냉혹한 물리적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의 85%를 지배하며 초강대국의 숨통을 거머쥔 에너지 요새 대한민국. 자원 빈국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승인권자로 등극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공황 상태입니다. 기름값이 3배 뛰었고 비행기가 멈췄고 공항이 텅 비었죠. 각국 정부는 전화기를 붙들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의 수신자가 워싱턴도 리야드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로건 블레이크입니다. 전 국제에너지기구 고위 자문위원이자 현재 글로벌 에너지 안보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읽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인상이 아니라 물류 흐름으로 국제 정세를 판단하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이죠.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란의 보복 공습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배럴당 항공유 가격이 216달러를 돌파했죠.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항공사들이 연간 예산으로 잡았던 기준가의 2배가 넘습니다. 비행기를 띄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된 거죠. 항공유는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영하 50도의 고공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고 극도로 예민한 엔진의 단 하나의 불순물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연료입니다. 저장도 까다롭고 관리도 까다롭죠. 그래서 평소에 넉넉하게 비축해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공항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봉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통과 선박에 연간 1,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50조 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요구했죠. 지구촌 경제 전체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원유 수송선들이 인도양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항구에서 연료를 기다리던 항공사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세계 경제의 동맥이 막힌 겁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1,100편을 일괄 중단했습니다. 북유럽의 대형 항공사는 한 달 만에 4,000편을 취소했죠. 베트남과 일본의 주요 공항들은 외국 항공사에 전대미문의 통보를 보냈습니다. 우리 공항엔 기름이 없으니 돌아갈 연료까지 채워서 오라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오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무거울수록 연비가 최악이 됩니다. 돌아갈 기름까지 싣고 오라는 건 항공사 입장에서는 2배의 비용을 감수하라는 말이었죠. 전 세계 하늘이 조용히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일본은 비축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의 94%를 중동에 의존하던 나라가 일본이었으니까요. 도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 정부는 살 길을 찾아 사방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 전화가 향한 곳 중 하나가 한국 정유사였습니다. 항공유를 빌려달라는 요청이었죠. 과거 한국 정유 산업을 자신들 아래로 봤던 나라가 이제 기름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국의 고도화 설비가 부럽다며 자국 정부를 질타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서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유 선박이 조금만 늦어져도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항공권 가격이 실시간으로 요동쳤습니다. 3배까지 폭등한 날도 있었죠. 결국 백악관 에너지 보좌관이 한국 정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급망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세계 최강 대국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협조를 구한 겁니다. 이 장면 하나가 지금 한국의 위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걸프 협력회의 6개국 대사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죠. 장소는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저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최우선 에너지 공급을 공식 선언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의 정유 공장이 멈추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겁니다. 자원을 쥔 나라들이 자원이 없는 나라를 향해 고개를 숙인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전통적인 자원 외교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평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에너지 요새의 탄생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원 빈국이 자원 강국을 지배하는 구조적 필연이라 표현했죠. 중동 6개국이 한국행 유조선에만 보이지 않는 안전 통행을 약속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기름을 파는 나라들이 기름을 만드는 나라를 지켜주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이런 역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자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설계된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정유 설비는 단순히 기름을 짜내는 곳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대부분 황 함량이 높고 끈적거리는 중진류입니다. 그대로 쓰면 엔진이 망가지는 석유계의 원석이죠. 한국은 이 원석을 받아서 가장 깨끗하고 정밀한 항공유로 바꿔냅니다. 남들이 버리는 시커먼 찌꺼기 기름까지 다시 끓이고 쪼개서 고급 연료로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전 세계 정유사들이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주춤할 때 한국은 이 기술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렸습니다. 울산과 여수에 위치한 한국의 정유 단지들은 단일 규모로 세계 최상위권을 다툽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은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이 구조는 경쟁국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기술적 요새죠. 한국은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에너지를 창조해서 파는 나라입니다. 중동이 원유를 캐고 한국이 그 원유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이게 산유국조차 한국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태평양 항공 네트워크의 심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하겠습니다. 울산과 여수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항공이 멈추죠. 중동의 거인들이 결단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생존권은 워싱턴이 아닌 한국 울산과 여수의 거대한 굴뚝 아래에서 결정됩니다. 자원 빈국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전쟁의 최종 승인권자가 되었는지 그 설계된 초격차의 내막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공항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줄지어 세워져 있었죠. 엔진 소리가 사라진 공항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비행기가 멈췄죠. 지금은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가 멈춘 겁니다. 항공사들이 올해 예산으로 잡았던 항공유 기준가는 배럴당 88달러였습니다. 합리적인 수치였죠. 그런데 현실은 21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배가 넘는 폭등이죠. 항공사 전체 운영 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입니다. 그게 3배 가까이 뛰었으니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된 겁니다. 델타 항공은 한 달 연료비로만 4억 달러, 한국 돈으로 5,400억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영업 손실이 아닙니다.
기름값 하나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추가 비용이죠. 이 숫자를 들은 델타 항공 이사회는 즉각 노선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는 뜰 수 없으니까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하나둘 백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자조 섞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국 정유사의 비행기의 생사를 구걸하게 됐냐는 내용이었죠. 과거 아시아 정유업계의 스승을 자처하던 나라가 이제 기름 한 방울을 애원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항공유가 가장 먼저 바닥난 걸까요? 휘발유나 경유는 어느 정도 버텼는데 말이죠. 여기에 항공유만이 가진 치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항공유는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케로신이라 불리는 이 연료는 영하 50도의 고공에서도 절대 얼면 안 됩니다. 기화되지 않는 극강의 안정성이 필요하고 아주 미세한 불순물 하나도 허용되지 않죠. 엔진에 단 하나의 이물질이 들어가면 수백 명이 탄 비행기가 하늘에서 멈출 수 있으니까요. 품질 기준이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연료입니다. 석유 시장에서는 이 연료를 두고 신의 눈물이라 부르기도 하죠.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와 습도에 극도로 민감해서 대량으로 비축해두기가 매우 어렵죠. 휘발유처럼 탱크에 잔뜩 쌓아두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재고를 넉넉히 쌓아두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즉각 타격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체제도 없죠. 항공유 없이 비행기를 띄울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연료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대량으로 뽑아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산 항공유가 미국과 유럽 공항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료로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탈항 기술 때문이죠. 황성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산 항공유를 두고 석유 시장의 아이폰과 같다고 평가했죠. 최고의 품질, 최대의 신뢰,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공급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금 한국행 유조선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항공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자체 정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하루만 늦춰도 남반구 전체의 물류와 관광이 즉각 마비됩니다. 시드니 공항, 오클랜드 공항, 멜버른 공항.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이 공항들이 한국의 정유 공장 가동률에 생사를 맡기고 있는 거죠. 이걸 에너지 종속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 사이에서 인천공항은 이미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의 성지라는 표현이 그것이죠. 왜냐면 인천에서 기름을 채워야만 다음 목적지로 날아갈 수 있는 항공사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2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 기름을 가득 채워가려는 항공기들의 행렬이 인천 상공을 가득 채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항공사들이 돈을 더 내면서까지 한국 기름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산 항공유의 신뢰도가 압도적이라는 뜻이죠. 이제 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는 뜨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권력은 오직 한국산 항공유를 확보한 자에게만 허락된 거죠. 전 세계가 멈춰서는 이 위기 속에서 인천공항만은 달랐습니다. 굴뚝 연기가 멈추지 않았고 유조선이 끊이지 않았으며 활주로에는 엔진 소리가 이어졌죠. 한국의 정유 공장들이 뿜어내는 연기가 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의 인공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기름 한 방울을 구걸하는 이 굴욕적인 상황이 한국에게는 거대한 경제 무기가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왜 이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셰일 혁명을 일으켰다는 나라가 왜 한국 정유 공장의 가동률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걸까요? 그 냉혹한 물류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셰일 혁명으로 중동의 석유 패권을 뒤흔든 나라죠. 에너지 자립을 외치며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고 선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한국 정유 공장의 가동률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물리적 법칙이 만들어낸 냉혹한 현실입니다. 미국 에너지 업계에는 본토를 5개 구역으로 나누는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중 서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 일대가 5번째 구역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따로 에너지 고립지대라고 부르죠. 나머지 미국 본토와 에너지 공급망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지형에 있습니다. 거대한 로키 산맥이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철저하게 갈라놓고 있죠. 텍사스에서 뽑아낸 기름을 캘리포니아로 보내려면 이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맥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십 년째 논의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인프라는 지어지지 않았죠. 세계 최강 대국이 자국 내 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옮기지 못하는 구조적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배로 실어 나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거기서 100년 된 족쇄가 등장합니다.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물자는 반드시 미국 선박으로만 운반해야 한다는 규정이죠.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자국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100년 전 논리로 만들어진 법이 지금도 살아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유조선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미국 유조선의 운임은 외국 선박의 3배에 달하죠.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기름을 보내는 비용이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로 기름을 수입하는 비용보다 비싸지는 황당한 역설이 발생한 겁니다. 자국 기름을 자국 땅으로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싸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 나라가 스스로 만든 법 때문에 에너지 종속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역설이 미국 서부를 구조적으로 한국산 항공유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물류 지도를 펼쳐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리적으로 캘리포니아는 텍사스보다 한국에 더 가깝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항로가 로키 산맥을 넘는 육로보다 오히려 효율적이죠. 실제 물류 비용과 운송 시간을 계산하면 나오는 냉혹한 숫자입니다. 미국 본토 안에서 기름을 옮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게 빠르고 싸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자국 내 물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에 의존하게 된 거죠. 이게 미국이 스스로 판 함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들을 채우는 항공유. 그 수입량의 85%가 태평양 건너 한국의 정유 단지에서 옵니다. 85%입니다. 미국 서부 하늘길의 절대적 다수가 한국산 연료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세계 최대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의 민간 하늘길이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지구를 몇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가 항공유 앞에서는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두 나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자국 내에 정유 설비를 더 짓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환경 규제는 신규 정유소 건설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허가를 받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고 각종 소송과 반대 운동이 뒤따르죠. 결국 미국 본토 정유소의 평균 연령은 5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낡은 설비들이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해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 새로운 설비는 들어서지 못했죠. 미국이 스스로 자국의 정유 능력을 갉아먹고 있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수십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정유 단지를 완성했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정유 단지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죠. 인공지능이 원유 분자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항공유 배합을 계산하는 설비입니다. 미국 정유소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밸브를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자동화했죠. 미국이 50년 된 설비를 간신히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다음 세대의 공장을 지어 올린 겁니다. 이 격차가 지금 이 위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유를 캐냅니다. 엄청난 양을 캐내죠. 그런데 그 원유를 쓸모 있는 항공유로 완성하는 건 한국의 기술입니다.
원석을 캐는 나라와 그 원석을 황금으로 바꾸는 나라. 둘 중 누가 더 강한 레버리지를 갖는지는 지금 이 위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채굴은 힘이 세 보입니다. 하지만 완성하는 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 완성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이제 항공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외교적 무기입니다. 존스법이 존속하는 한 미국 서부는 구조적으로 한국산 항공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키 산맥이 사라지지 않는 한 파이프라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미국이 자국 정유소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노후 설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 미국 서부의 하늘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미국 서부의 심장은 캘리포니아가 아닙니다. 한국 울산과 여수의 거대한 증류탑 아래에서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자립을 아무리 외쳐도 그 구호가 공허하게 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선언은 워싱턴에서 나오지만 현실은 울산에서 결정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중동의 찌꺼기 기름을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항공유로 바꿔내는 기술을 손에 넣은 걸까요? 남들이 버리는 시커먼 원유 찌꺼기를 황금으로 둔갑시키는 이 현대판 연금술의 비밀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중동에도 정유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왜 꼭 한국이어야 하냐고요?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원유라는 물질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유를 그냥 땅에서 뽑아 쓰는 기름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유는 그 자체로는 쓸 수 없는 원석입니다. 정제하고 가공해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연료가 되죠. 그리고 바로 이 가공의 단계에서 한국이 전 세계와 압도적인 격차를 벌렸습니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상당수는 황 함량이 높고 끈적거리는 중진류입니다. 쉽게 말해 질이 나쁜 기름이죠. 이 기름을 그대로 정제하면 항공유 같은 고급 연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값싼 벙커유나 연료유로 처리될 뿐이죠. 중동 국가들이 엄청난 원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고급 항공유 생산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원유를 가진 것과 그 원유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땅에서 기름이 솟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비행기 연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한국이 구축한 고도화 설비는 이 방정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고도화 설비란 쉽게 말해 남들이 버리는 찌꺼기 기름을 다시 한번 끓이고 쪼개서 고급 연료로 재탄생시키는 공정이죠.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시커먼 벙커시유, 그 값싸고 거추장스러운 찌꺼기를 다시 분해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정밀한 항공유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 공정을 외신들은 석유 산업의 연금술이라고 부르죠. 납을 금으로 바꾸는 중세 연금술사의 꿈을 한국이 실제로 이뤄낸 겁니다. 버려지는 것에서 가장 비싼 것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야말로 한국 정유 산업의 진짜 본질이죠. 이 설비를 구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술적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원유 분자를 분해하고 재결합하는 이 공정은 조금이라도 제어에 실패하면 폭발 위험이 있죠. 수조 원짜리 설비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유사들이 이 설비 앞에서 주저했던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중동 국가들도 유럽의 대형 정유사들도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도 이 벽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했죠.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의 패권으로 돌아온 겁니다. 도전하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한국의 기름을 구걸하고 있고 도전한 나라는 지금 세계의 에너지를 쥐고 있죠. 한국산 항공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료로 통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언급했던 탈황 기술이죠. 항공유에는 황 성분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황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엔진 부식이 발생하고 고공에서 연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엔진에 불순물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한국은 이 황성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불순물 제로에 가까운 항공유를 대량으로 균일하게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최고의 품질, 압도적인 신뢰,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공급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울산과 여수의 정유단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일 규모로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는 이 거대한 시설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파이프라인과 증류탑이 밤낮 없이 가동되는 이 단지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력의 집약체죠. 경쟁국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기술적 요새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은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이 기이한 구조는 오직 한국만이 구현해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도 중국도 이 구조를 따라 하려다 포기했습니다. 한국이 벌려놓은 격차가 그만큼 넓다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유단지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스마트하기까지 하죠. 인공지능이 원유 분자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배합을 계산하고 수천 개의 밸브와 파이프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어떤 품질의 원유가 들어오더라도 최고 품질의 항공유를 뽑아내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중동의 저질 원유든 아프리카의 희귀 원유든 한국의 정유 공장 앞에서는 모두 같은 결과물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밀한 항공유로요. 이게 한국이 구축한 기술 장벽의 실체죠. 돈이 있다고 원유가 있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실패와 도전이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경지입니다. 지리적으로도 한국의 위치는 천혜의 조건입니다. 중동에서 원유가 들어오고 그것을 정제한 뒤 미국과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로 뿜어내는 이 흐름에서 한국은 정확히 중간 거점에 자리하고 있죠. 에너지의 심장부 역할을 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위치는 없습니다. 중동이 원유를 캐고 한국이 그 원유를 완성된 에너지로 바꿔 전 세계로 내보내는 거죠. 이 공급망에서 한국을 빼면 전 세계 물류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져야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존재가 이 구조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중동은 땅에서 원유를 캐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장에서 가치를 캐냅니다. 이 차이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있죠. 원유를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원유를 가장 비싸고 정밀한 연료로 완성하는 나라는 하나입니다. 한국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자원이 없기에 기술에 목숨을 건 나라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리를 차지했죠. 이 기술이 있는 한 어떤 에너지 위기가 닥쳐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깊어질수록 한국의 가치는 더 높아지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금 그 사실이 전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 중동이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신뢰의 절반이죠. 나머지 절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켜낸 한국의 방패, 그 피로 맺어진 혈맹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드론 수백 기가 저공으로 쏟아졌고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도시를 향해 날아들었죠. 아부다비 시민들은 방공호로 뛰어들었고 전 세계 언론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발을 뺐으며 누군가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런데 단 하나 아무 말 없이 방패를 들어올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천궁2가 발사됐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쏟아지는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90% 이상의 요격률로 막아낸 겁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경악했죠.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빠르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정밀하며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켜낸 것은 서방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었죠. 이 장면 하나가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안보를 담당해온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라지고 있었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동에서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고 분쟁 지역에서의 개입을 줄여나갔죠. 중동 국가들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우산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 각성의 순간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짐을 싸서 나간 나라가 아니었죠. 오히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에서 함께 버텼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한국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나라였던 거죠. 그 신뢰가 쌓이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천공투가 첫 번째 미사일을 격추하는 순간 그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확신으로 굳어졌죠. 사우디아라비아 참모총장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두 번이나 직접 방문해 한국 잠수함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의 참모총장이 이례적으로 재방문을 결정했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닙니다. 도입을 결심하기 위한 마지막 확인이었죠. 한국 잠수함의 조용함, 한국 기술진의 전문성,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일관된 신뢰. 이 세 가지가 그를 두 번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세계 최강의 산유국이 한국 잠수함 앞에서 눈을 빛내는 이 장면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섰는지를 단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죠.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습니다. 중동 6개국이 이 차세대 전투기의 도입을 동시에 검토하기 시작했죠. 수십조 원 규모의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한국 무기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중동 전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출이 막히기도 하고 기술 이전이 제한되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계약한 것을 납품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와서 해결했죠.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뢰가 중동 전체를 움직인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를 한국은 시간과 헌신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거대한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한국의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중동의 원유가 한국의 공장을 돌립니다. 안보와 에너지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맞물린 거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생존 방정식입니다. 중동이 한국의 최우선 에너지 공급을 선언한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피로 맺어진 신뢰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그들의 하늘을 지키기에 그들은 우리의 공장을 돌립니다. 이보다 강력한 동맹의 언어는 없죠. 이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이 한국의 원유 공급을 줄이면 한국의 정유 공장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국이 방산 협력을 멈추면 중동의 하늘이 무너지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 관계를 끊으면 양쪽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를 외교학에서는 상호 억제라고 부르죠. 한국과 중동이 만들어낸 이 상호 억제 구조는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철벽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 구조 앞에서는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팔아 안보를 지키고 안보를 지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로 경제를 돌리는 이 삼각구조는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설계입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가 만들어낸 이 정교한 생존 방정식이죠. 강대국들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할 때 한국은 신뢰와 기술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죠. 미국은 이 구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중동의 안보를 자신들이 독점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그 자리를 조용하고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는 거죠. 총성 없이, 선언 없이, 오직 실력과 신뢰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걸 두고 세계 언론은 조용한 안보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때 아랍의 머리 위를 지켜낸 것은 한국의 방패였습니다.
이제 중동은 그 대가로 한국의 거대한 원유의 강물을 열어주고 있죠. 방산의 신뢰가 에너지의 신뢰로 이어지고 에너지의 신뢰가 다시 방산의 신뢰를 강화하는 이 선순환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흐름 앞에서 가장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 정유업계의 스승을 자처하며 한국을 아래로 내려다보던 나라죠. 스스로 공장 문을 닫고 스스로 기술을 버리고 스스로 함정을 판 그 나라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정유업계의 제왕이었습니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기술로 아시아의 에너지 맹주 자리를 굳히고 있었죠. 한국이 정유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할 때 일본은 이미 수십 년의 노하우를 쌓은 선배였습니다. 기술도 일본이 앞섰고 규모도 일본이 컸으며 역사도 일본이 길었죠.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이 한국산 기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일본 스스로 내린 선택에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석유를 사양 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오면 정유 산업은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정유소 통폐합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유소를 폐쇄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죠. 자국의 에너지 생산 설비를 스스로 허무는데 국가 예산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한때 하루 450만 배럴에 달하던 일본의 정유 능력이 지금은 300만 배럴 이하로 쪼그라들었죠. 20년 만에 정유 능력의 3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효율화라고 불렀습니다. 불필요한 과잉 설비를 정리하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죠. 언론도 처음엔 박수를 쳤습니다. 군사를 빼고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선진적 정책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죠. 하지만 그 박수 소리 뒤에서 일본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금융 수익과 맞바꾼 겁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효율적으로 보였던 이 선택이 위기가 닥치자 국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죠. 문제는 설비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정유소들의 노후화가 심각했죠. 일본의 주요 정유소들은 설립된 지 수십 년이 넘은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며 설비 교체에 소극적이었던 결과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에 불순물 많은 중진류가 대량으로 유입되자 이 낡은 설비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처리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하나둘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쓰러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탄소 중립 압박이 거세지던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오히려 정유 설비에 수십조 원을 더 쏟아부었죠. 세상이 정유 산업을 버릴 때 한국은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든 겁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투자라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전기로 날지 않습니다. 수소로도 아직 날지 못하죠. 항공유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한국은 끝까지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뚝심이 지금 전 세계 앞에서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죠. 일본 항공청이 전 세계 항공사들의 굴욕적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일본 땅에 올 때는 한국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오라는 내용이었죠. 국가기관이 자국 공항의 급유 불능 상태를 공식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기름에 의존하라고 공표한 겁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아시아 에너지 주권의 완전한 항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때 아시아 정유의 맹주였던 나라가 이웃 나라의 기름 배급에 생존을 맡기는 처지가 된 거죠. 일본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 연일 자국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퍼부었죠. 한국의 정유 요새를 배우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됐습니다. 왜 우리는 공장을 닫을 때 한국은 공장을 지었냐는 분노가 지면을 가득 채웠죠. 일본 산업계 원로들의 탄식도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자만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고백이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유 산업을 아래로 내려다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역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일본은 미래를 잘못 읽었고 한국은 정확히 읽은 겁니다. 일본이 수익성 계산을 하며 공장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국가 생존을 계산하며 공장 문을 열었죠.
일본이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동안 한국은 그 에너지 주권을 조용히 거두어 담았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 위기가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이제 아시아 에너지 주권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하루만 멈춰도 일본의 하늘길은 즉각 흔들립니다. 도쿄의 밤을 밝히고 일본 공항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권한이 이제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의 정유 공장에 달려 있는 거죠. 일본이 20세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에너지를 무기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은 장부를 정리하며 공장을 닫았습니다. 한국은 지도를 그리며 미래를 지었죠. 그 20년의 선택 차이가 오늘날 기름을 구걸하는 열도와 에너지를 지배하는 한반도를 갈랐습니다. 전략적 선견지명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보다 선명한 증거는 없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 모든 기적의 씨앗이 심어진 걸까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황무지에서 시작된 그 무모하고도 위대한 반란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신은 한국에 석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철도 없고 석탄도 부족하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이었죠.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타고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이 되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울산의 첫 번째 굴뚝이 연기를 내뿜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유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는 냉소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공식 보고서에 단호하게 적었죠. 한국에는 절대 정유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원유도 없는 나라가 정유 산업을 하겠다는 건 무모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국제 자본은 등을 돌렸고 기술 강국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보고서를 무시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그 자리에 공장을 지었죠. 울산에서 처음으로 원유를 정제해 기름을 뽑아내던 그날 한국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도면을 빌려왔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의 어깨 너머로 공정을 익혔죠. 실패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설비가 터지고 공정이 멈추고 불량품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막힐 때마다 더 집요하게 매달렸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손 놓은 공정을 한국은 밤을 새워가며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건 당시의 기록들이 말해줍니다. 원유 한 드럼을 낭비할 여유도 없었고 설비 하나를 망가뜨릴 여유도 없었죠. 그럼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념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도면을 베끼던 엔지니어의 자녀들이 그 도면을 개선했고 그 손자들은 이제 전 세계 정유소 설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하는 기술 스승이 되었죠. 한 세대가 심은 씨앗이 다음 세대에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 세대에서 거대한 숲이 된 겁니다. 가르침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가 됐죠. 과거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주던 서방의 정유 강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설비를 배우러 찾아옵니다. 이 역전이 수십 년에 걸쳐 조용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오일 쇼크가 그것이었죠.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무기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모든 나라가 기름을 아끼고 소비를 줄이는 방어적 선택을 했습니다. 기름을 덜 쓰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정유 설비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공격적 결단을 내린 거죠.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공장을 더 짓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 지도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기일 때 공장을 지어야 호황 때 세계를 먹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쓸 기름만 만들지 말자. 전 세계에 팔 기름을 만들자. 이 한 문장이 한국 정유 산업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내수를 넘어 수출을 겨냥한 거죠.
기름이 없는 나라가 기름을 팔겠다는 이 역설적인 전략을 두고 세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무모해 보이던 결단이 지금 전 세계 항공유 패권의 토대가 된 거죠. 이 공격적 투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같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움츠러들 때 한국은 전진했고 경쟁국들이 설비를 줄일 때 한국은 설비를 늘렸죠. 이 패턴이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한국의 정유 능력은 경쟁국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수출 지표로 드러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석유 제품을 수출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죠.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의 수출을 떠받치는 품목이 석유 제품입니다. 전 세계 120개 나라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망은 원유를 수입해서 더 비싼 가공유로 만들어 파는 이 역설적 비즈니스가 얼마나 강력한 모델인지를 증명하죠. 원유보다 비싼 가공유로 세계 경제에 숨통을 쥐는 나라. 이것이 자원 빈국 한국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나라가 지금 세계은행의 가맹국들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고 있죠. 원유를 사오던 나라가 원유보다 비싼 기름을 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전이 동시에 이뤄진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죠. 이 모든 역전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없기 때문에 더 독하게 달려든 나라의 집념입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기술에 목숨을 걸었고 자본이 없었기에 더 정교하게 계획했으며 시장이 없었기에 더 넓은 세계를 바라봤죠. 약점이 강점이 된 겁니다. 결핍이 동력이 된 거죠. 신은 한국에 석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 석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집념을 선물했죠. 그 집념이 황무지에 굴뚝을 세웠고 위기 속에서 공장을 키웠으며 세대를 넘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원 빈국이 에너지 강국들을 줄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에너지와 방산과 기술이 하나로 맞물리며 완성되는 한국의 미래. 그 웅장하고 압도적인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줄도산을 선언했고 물류가 끊긴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으며 각국 정부는 긴급 예산을 쏟아부으며 버티기에 급급했죠. 누군가에게 이 위기는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달랐습니다. 한국 정유업계는 이 위기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죠.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질 때 한국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악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전 세계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위기가 깊어질수록 한국이 가진 것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유가 부족할수록 한국 정유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중동의 안보가 불안할수록 한국 방산의 수요가 폭발하며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한국 반도체의 희소성이 커지는 구조죠. 위기가 한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위기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구조를 설계한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깊어질수록 더 높이 올라서죠. 저는 이것을 세계의 엔진이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엔진은 에너지입니다. 중동의 원유가 한국의 기술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항공유로 완성되고 그 항공유가 전 세계 하늘길을 유지하는 거죠. 두 번째 엔진은 안보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그 신뢰가 원유의 안정적 공급으로 돌아오는 방산과 에너지의 선순환이죠. 세 번째 엔진은 기술입니다. 에너지와 방산이 벌어들인 신뢰와 외화 위에서 반도체와 미래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세 엔진이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돌아가는 나라.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항공유를 한국에서 공급받는 나라, 한국 무기로 하늘을 지키는 나라, 한국 반도체로 제품을 만드는 나라. 이 세 범주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한국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강대국의 조건입니다. 군사력이나 영토 크기가 아니라 없어지면 세계가 멈추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한국산이라는 브랜드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산 기름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항공유를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미래 에너지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본격화되면 수소와 암모니아가 항공유를 대체하는 핵심 연료로 떠오르게 되죠. 그 시장을 한국이 이미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항공유 패권이 미래의 수소 패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거죠. 한국은 현재의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에너지 시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계 경제의 리듬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은 뉴욕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런던에서 결정됐고 에너지 패권은 중동이 쥐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망의 생사가 울산과 여수에서 결정되고 중동의 안보가 한국의 방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디지털 문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가 한국의 생산 라인에서 나옵니다. 세계 경제의 리듬이 이제 한국의 공급망 위에서 연주되고 있는 거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가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땅에 첫 굴뚝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의 공포 속에서 오히려 공장을 더 짓겠다는 역발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죠. 남의 도면을 빌려오던 시절에도 언젠가 우리가 도면을 수출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던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집념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죠. 지금 전 세계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그 집념의 결실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자원 빈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완성하는 나라, 안보를 지키는 나라,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부르기 시작했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완성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이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한국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언제나 증명해왔습니다. 위기가 깊을수록 한국은 더 높이 날아올랐다는 것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최고의 정유단지를 지었고 오일쇼크의 공포 속에서 에너지 수출국이 됐으며 전 세계가 공장 문을 닫는 탄소 중립의 압박 속에서 오히려 스마트 정유단지를 완성했습니다. 위기마다 한국은 같은 선택을 해왔죠. 두려움이 아닌 전진을, 수비가 아닌 공격을, 포기가 아닌 도전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이 에너지 대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동안 한국의 굴뚝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조선은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정유단지의 불빛은 꺼지지 않으며 전 세계의 비행기는 오늘도 한국산 항공유로 하늘을 날고 있죠. 준비된 저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세계 앞에 완전히 드러났죠. 지금 하늘을 나는 저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시작된 집념이 지금 전 세계 하늘길을 움직이는 힘이 됐죠. 이 냉혹한 현실은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에너지를 완성하고 하늘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